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김태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감기가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약을 먹자니 몽롱하고 약을 먹지 않자니 또 중간에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또 발작적인 기침을 할 수 있어서 30분 동안 어떻게든 제가 한번 버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해 말씀은 제가 그 이력서를 보낼 때 우리 ESG 학회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ESG 학회 부회장 직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이력서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경희대학교 교수를 빼고 보내거든요. 제가 ESG 학회 회장 부회장입니다. 우리 고문현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올해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안성호 교수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다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행정학회에서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는 거버넌스로 하자. 그래서 행정학 온라인 사전에 보면 온라인 행정학 사전에 보면 거버넌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협치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중국은 공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어느 용어도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개념하고는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안성호 회장님을 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T를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그 강연 요청을 받을 때 발제인지 강연인지 헷갈리고 40분, 30분, 20분, 30분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30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오늘 PPT 조정을 좀 했습니다. 추가된 거 없고 빠진 거 없는데 순서를 살짝 바뀐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자료를 보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SG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ESG 언제부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ESG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04년입니다. 제가 마침 그때 방콕에 UN 에스캅에 방문했을 때인데요. 그 당시 ESG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그 이후로 ESG라는 용어를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소셜 밸류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소셜 밸류에 포함되는 개념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environment예요. 그런데 또 다른 흐름은 지난 30년 동안 한편에서 환경 문제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는 단체들이 있고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92년 리우드자네이로에서 시작된 기후 협약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던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 흐름이죠. 사회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소셜 밸류,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것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겁니다. ESG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거예요. 하나는 약육강식의 자연, 시장으로부터 휴먼 소사이어티, 인간 사회를 보호하자라는 움직임이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 개념으로서 지구 자체를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후자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거, 전자는 소위 말하는 소셜 밸류, 이 SG 중에서 S와 G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G가 왜 분화되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제가 혹시 시간이 나면 말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난 20년 전 동안, 지난 30년 동안 하나의 흐름은 환경, 또 하나의 흐름은 소위 말하는 소셜 밸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 사회를 지키자 이 노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어요. 언제부터 갑자기 ESG였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나 방금 말씀드린 1992년에부터 시작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고요. 자, 일본에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2015년이 이제 정점을 이루었죠.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쯤 나와서 이때부터 민간 기업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민간 기업들은 이미 유럽시안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면서 아까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이 이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거 2021년이죠. 2021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EU 집행위원장이 합니다. 2021년 7월 14일이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팩트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1년 전에 아마 오전에 세션에 한번 등장한 인물인데요. 저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왜 레리 핑크의 회장이 2020년 1월 1일 날 두 통의 편지를 썼을까?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분들에게. 그 편지가 지금 ESG라는 용어를 확산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에는 그거죠. ESG 등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투자하지 않겠다. 또 투자를 받지도 않겠다. 아니, 레리 핑크 회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자산운용사 대표예요. 아마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상당 부분 레리 핑크 회장의 통치 범위 내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편지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0년을 ESG 원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는 갑자기 사라지고 E가 붙어서 E가 분리된 E가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말하자면 포괄해서 ESG라는 용어로 대체가 됩니다. 자,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많은 미디어에서 레리 핑크 회장을 인터뷰합니다. 그 편지가 진심인가? 수차례 진심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다 보니까 2021년 1월 1일 날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내 의지는 확고하고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21년쯤에 코로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ESG 후퇴 아닌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2022년 1월 1일 날 또 한 번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내용을 보시면 살짝 완곡하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ESG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아까 윤 변호사님께서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법을 지키라는 얘기고 필요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강화된 법을. 자, 이런 얘기고 첫 번째 편지는 이거 두 번째 편지입니다. 2021년 편지예요. 제가 이걸 특별히 원문을 가져온 이유가 사우스 코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020년을 ESG의 원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두 번째 편지고요. 세 번째 편지는 제가 또 가져온 이유는 뭐 다 읽어볼 필요 없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Capitalism and Sustainability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면 안 되잖아요. 비용 든다고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ESG는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태원 회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글로벌 ESG를 리딩하고 있는 회사로서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배구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SK의 노력은 또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17개 계열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non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또 평가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는 17개 SK 계열사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고 랭킹이 매겨지지만 내적으로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17개 계열사가 랭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1856년에 독일의 드레스덴 근처에 있는 네안데르라고 하는 조그만 계곡 마을에서 유골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유골 이름을 네안데르 탈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인류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유골을 보니까 호모사피엔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브레인의 사이즈가 더 커요. 그리고 체격도 더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은 이유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56년 네안데르탈인 유골이 발견된 이후 지금 15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석학들이 논문을 쓰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4만 년 전, 지금 4만 년 전에 제끼고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 논문 한 편 내기만 하면 그 논문 한 편으로 세계적인 석학 반열에 오르고 맙니다. 뭐 경제학, 심리학, 역사, 철학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하는데 제가 그 논문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리차드 호란이라고 하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 저는 당시에는 좀 젊어서 그런데 지금 많이 보니까 늙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론 이겁니다. 그냥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자원공학과이고 사실 이과생이 이분인데 실제로 인류학을 공부를 해서 유고를 하고 DNA 검사를 했더니 호모사피엔스들은 무덤이 발견되면 대개의 경우 50명, 50마리, 100마리, 150마리 수준으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노인, 노약, 남녀노소가 함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나이대,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갖춘 무리들끼리 5마리 내지 10마리 정도만 발견이 돼요. 프리라이딩 하려고 누구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그 무리에 끼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10명 이내로 무리지어 돌아다녔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최대 150마리가 무리지었다. 결론이 뭐냐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는 협력, 트레이드,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그 어린이가 나중에 나를 보호하고 노인도 보호하고 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굉장한 사실 유사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한 10만 년 이상 동안 함께 살아서 교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몸에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평균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협력할지 모르는 DNA가 남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처럼 학술 행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좀 졸립거나 그리고 또 반대로 외부 활동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런 분들은 내 몸에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2% 이상 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5%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19세기 말에 여러분들 네안데르탈인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제국주의 전쟁 벌이는 거 아시죠?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1859년에 같은 해에 정말 중요한 두 권의 책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다 알다시피 종의 기원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론입니다. 자유론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한 조건 다 제끼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도록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게 요지의 핵심이고 종의 기원은 사실은 찰스 다윈 의도와 달리 많은 분들이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거나 약자를 괴롭히거나 이러한 일들이 도덕적으로 좀 찝찝했었는데 종의 기원을 딱 읽고 난 다음에 펴지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자연 사회와 닮아가는 거 그 과정 자체가 경쟁력을 얻는 거라고 종교처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국주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ESG와 같은 개념들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였죠. 얼핏 보기에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더 먼저 등장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1886년에 칼 벤츠가 최초로 내연기관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전에 1881년에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컨더리 배터리가 이미 개발이 되어서 전기차가 잠깐 팔렸습니다. 근데 인류의 선택은 전기차가 아니고 내연기관으로 갔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150년 전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내연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협력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인간 사회를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았잖아요. 종료되기 전에 1944년에 정말 유명한 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딱 두 권을 소개시켜드리면 한 권은 왼쪽에 칼 폴라리의 위대한 전환, 또 거대한 전환, 또 오른쪽은 노웨로의 길인데 하이에크를 따르는 나라들과 부류와
칼 폴라리를 따르는 부류들이 지난 한 70년 동안 약간 갈라져서 발전해 왔어요. 지금 최근에 ESG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칼 폴라리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ESG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합니다. 마이클 샌달 교수가 얘기하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ESG 얘기예요. 인권, 안전, 노동, 건강, 복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시장 논리가 즉 자연의 논리가 인간 사회에 침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게 우리 인류 사회의 책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MDS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 기초해서 UN 보고서가 15년마다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큰 보고서는 30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작은 보고서는 1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2015년은 큰 보고서가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2045년도 큰 보고서가 나올 때고 그래서 2015년에 큰 보고서가 우리가 흔히 인용되는 17개의 SDG라고 하는 거죠. 우리 ESG는 UN 보고서 SDG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국가와 이 환경에서 이 국가와 그다음에 기업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또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약간 톤 다운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원입니다. 물리적 공간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소득 계층별, 사회적 경제적 계층별 균형 발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평가한다는 거 있잖아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으로 고객에 의해서 24시간 365일 실시간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정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은 간접적으로만 선거 때만 평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 어떠한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총리실에서 평가를 받고요.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합동평가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평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산하기관들은 각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평가의 개수를 따지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평가를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법정평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법정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이 별 볼 일 없는 기관이거나 평가를 받지 않아도 우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기관들은 일부 기관들이 평가를 받지 않고 수천 개의 공공기관들이 날마다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또 제언인데요. ESG 평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새로 내세워서 뭘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 평가에 ESG의 스피릿, ESG의 평가 요소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노력들을 우리 학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소고기 마블링처럼 모든 평가에 ESG 정신을 좀 함유시키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내부적으로는 뭐 인사제도라든가 성과 운영에도 자동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신을 잊지 말자고요. 그거를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 첫 번째 숙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지구 살리기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으로부터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마켓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인간 사회를 보호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헌법 가치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노력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좀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리. 근데 이거를 조금 이게 머뭇거리는 그런
태도가 조금 보이기도 하는 정부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지 마시고 글로벌 어떤 그런 무브먼트 운동에 좀 동참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 7월 14일 날 선언된 내용들은 사실 구속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매뉴얼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대비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 행위에 있어서 ESG 가이드라인을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뭐 친환경 SOC 투자, 뭐 복지비 비중, 금융 원칙, 예산 원칙 뭐 다 좋습니다. 예컨대 제가 도이치뱅크를 2016년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뭐 6년 전이 놀랍죠. 대출을 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ESG, 그 당시 CSR이라고 했죠. CS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그 대출을 중단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관계자에게. 그러면 다른 은행에 가지 않겠냐? 도이치뱅크만 손해 아니냐? 적어도 독일에서는 다른 은행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투자도 하지 않는다. 이미 CSR 또는 ESG의 기준을 유럽의 여러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이걸 주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뭐 혼자 만들든지 아니면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만들든지.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제가 뭐 출장 가봤습니다만은 기업과 정부 당사자와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3자가 함께 모여서 ESG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정부는 엄격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은데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더 엄격하게 만들자고 이렇게 통사정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3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ESG 중국이라든가 개발도상 국가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ESG 이거 선진 국가들이 이미 발전해 놓고 우리 후진 국가들 발전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아니냐, 이런 불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핵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자, 서울시의 사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뭐 기후 예산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예산 과정에 기후를 뭐 환경 영향 평가제, 뭐 성인지 예산처럼 기후 예산제를 지금 이미 도입했습니다. 뭐 시범적이라고 하는데 전 부처에 지금 확산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지출 부문 활용 ESG 확산,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좀 확산시키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원봉사 문화. 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뭐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핸디캡이 뭐냐고 그러면 이 자원봉사 문화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독일 갔을 때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네덜란드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 하는데 무슨 인센티브 줍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 질문 받는 것 자체를 깜짝 놀래요. 우리는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고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마일리지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대가 없는 자원봉사, 그건 자원봉사 아니죠. 그러니까 발런티어리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가가 좀 주도해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원봉사 그 기본법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영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또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파악한 통계로는 26만 개의 자원봉사 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살펴봤더니 16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잘못 알았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원봉사 단체가 그렇게 많고 노대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자원봉사 단체들이 자꾸 인센티브 얘기하고 자꾸 뭘 바라는 이 문화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자, 민간의 역할, 기업의 역할. 저는 이 기업이, 아까 어떤 분들은 또 기업을 약간 폄하하는 수가 있는데, 저는 행정학과 교수로서 조금 부끄러운 게, 우리 행정학에서는 오랜 동안 100년 이상 동안 public value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로 요즘 번역이 되는데, public value,
그런데 이 퍼블릭 밸류를 행정학계에서만 논의가 됐지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민간 부문에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1년에 모 교수가 시작을 해서 한 운동이 CSR인데 이 CSR 운동이 민간 기업에 시작이 돼서 CSR 1.0, 2.0, 3.0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 1.0은 그냥 좀 봉사활동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연탄 봉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0은 보니까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기업이 매출도 늘더라. 우리도 하자. 그 전략적 CSR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고객들이 다 눈치채고 나니까 그 효용이 없어서 최근에는 CSR 3.0인데 이걸 따지지 말고 그냥 하자. 이게 소셜 밸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사실 ESG를 국가가 선도한 게 아니고 적어도 구라판 나라들에서는 민간 기업이 선도했어요. 그리고 레리 핑크 회장이 민간 회장이잖아요. 민간 기업. 레리 핑크 회장도 사실은 ESG마저도 사실은 유엔이 선도하는 게 아니고 레리 핑크 회장이 선도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핑크 회장이 서한 이후로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뭐 이름도 바꿨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었는데 작년에 등급 받느라고 모든 기업들이 줄 서 있었다는 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을 우리 학회하고 정부가 좀 만들어서 이거라도 뭐 유럽형 가이드라인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끼리 한국형 좀 만들어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적어도 500대 기업은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 만드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뭐 실천 방안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작은 실천이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뭐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습니다만 인쇄종이 사용을 줄이면 이런 탄소 그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기타 뭐 승강기를 격추 운영한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에너지 세이브하고 4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레 NPO 정신이라고 시민사회 역할. 제가 우리 시민사회의 분들에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NPO, NGO 그러잖아요. 근데 NGO가 넓은 개념이고 NPO가 좁은 개념으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PO와 NPO로 구분이 되고 NPO 중에서 NGO가 하나죠. 근데 우리는 NPO가 한국에 들어와서 규립 해소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정치 집단화가 되고 있어요. 그거 탈피하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PO 정신을 유지하자. 자원봉사 유지하자. 그래서 NPO, NGO 관계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새로운 사회, 여러분들은 적어도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평균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최근에 제가 사례를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뭐 리워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데 매우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로 지금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개인의 역할입니다. 여기 다 개인 자격으로 또 와 계시고 학회 회원 자격으로 와 계시는데요. 제가 책 두 권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기념비적인 책을 써서 많은 강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정당화 시켜줬었는데 1902년에 유사한 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효도르 크로포트킨이라는 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게 우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두 사람은 대등하게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찰스 다윈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서 생명체의 적자 생존, 진화에 대해 얘기하는데 효도르 프로트킨도 책상에서 연구한 게 아니고 시베리아 벌판, 남미 다 돌아다니면서 실제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눈이 그렇게 달라. 한 분이 볼 때는 경쟁하는 생명체를 바라봤고 또 한 분은 협력하는 생명체를 바라봤다는 거죠. 뭐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교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협력하는 거. 펭귄이 추울 때 이렇게 교대로 바깥줄 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효도르가 발견한 내용인데 상호 부조로 하는 책이죠. 1902년에 나온 책.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상호 부조에 대한 책은 간과됐고 오로지 종의 기업만 바이블처럼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는 21세기가 되면서 효도로가 좀 각광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ESG와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에드워드 윌슨 2012년도 정확하게 10년 전에 기념비적인 책을 거의 이분이 마지막 책이라고 선언하고 쓴 책이죠. 지구의 사회적 정복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어쩌다가 인간이 지구상 가장 경쟁력 있는 생명체가 되고 말았는가? 키워드 딱 하나입니다. 협력하는 존재. 4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을 제낀 호모사피엔스의 그 능력을 에드워드 윌슨이 85세에 발견했다고 보기 좀 뭐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 책 내용이 에드워드 윌슨의 더 소셜 콘퀘스트 오브 얼스라는 책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는 자원봉사 정신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좀 피하겠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ESG는 자연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자, ESG는 멸종 위기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를 구해내는 최후의 수단이고, 또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구를 지켜내는 21세기의 최고의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공성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실천해가고 헌법 가치로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은 ESG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를 제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차피 인생은 경쟁이야 라고 나쁜 놈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투명한 사회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걸 다 아는 세상이고 이제는 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성공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ESG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PT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